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H조 5라운드 파리전에서 나타난 유나이티드와 파리 양팀의 전술적 공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의 경우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과만 거둔다면 본선 진출이 확정되기에 라이프치히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향후 일정을 수월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전 직후 맨체스터 더비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일정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파리에 패배하면서 유나이티드, 파리, 라이프치히 모두 승점 9점으로 동률이 되어 향후 일정 운용 및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전술 승부의 경우 쉽사리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점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가 판정에서 이득을 보면서 경기를 반반 상황까지 끌고 갔음에도 여러 차례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고 퇴장까지 겹치며 결국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 여러모로 아쉬운 결과였죠.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본선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인 상황에서 유나이티드는 지난 맞대결에서 사용했던 5-3-2 대형을 사용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해당 전술의 핵심인 쇼가 없긴 했지만 파리의 막강한 공격진을 막으면서 측면 뒷공간을 덜 노출하기 위해서 후방의 배치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선수비 후 역습으로 경기의 컨셉을 잡고 경기를 최대한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무승부, 나아가서는 승리를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다만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훨씬 공격적인 4-2-3-1 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골문은 데헤아가 지켰고 백포라인에는 텔레스, 맥과이어, 린델레프, 완비사카가 출전했습니다. 중원에는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파리의 공격 핵심인 네이마르를 제어하기 위해 출전했고 그 앞선의 브루노, 좌측에는 마샬, 우측에는 레시포드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전방에는 최근 연이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카바니가 나섰죠. 공격수로 평가될 수 있는 선수가 3명이나 포함되면서 그만큼 공격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PSG의 경우 지난 맞대결과는 사뭇 다른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바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백포라인에는 디알로, 킴펜베, 마르퀴뉴스, 플로렌치가 출전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다닐루, 좌우 중앙 미드필더로 베라티와 파레데스가 나선 가운데 공격진에는 디마리아 대신 몰스킨이 선발로 나서고 좌우에는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보조하는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부상으로 나서지 못했던 지난 경기와 달리 상대 핵심 마르퀴뉴스와 베라티가 출전할 것이라는 점은 다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큐르자와 바커가 모두 스쿼드에 포함된 상황에서 왼쪽 풀백 자리에 디알로가 출전한 것이나 디마리아 대신 모이스킨이 깜짝 출전한 것은 분명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선수단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파리의 전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접근 방식은 지난 맞대결에서 유나이티드의 공략 방식을 견지한 형태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다닐루 라볼피아나 체제였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유나이티드가 파리의 빌드업 체계를 원볼란트 다닐루를 봉사하는 방식으로 막아내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다닐루를 센터백 라인까지 끌어내려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모이스킨의 기용에서 비롯된 은바페의 측면 기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바페가 지난 맞대결에서 중앙에서 출전하며 전반전 동안 고립되는 경우가 잦았기에 좀 더 경기에 자주 관여할 수 있는 측면으로 빼내는 전략을 택했던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좌측면의 변칙적인 풀백 운용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에 이렇다 할 우측면 공격수가 없으며 완비사카의 오버랩 활용 시에 공격력 문제가 있다는 것을 투엘 감독은 충분히 고려하였고 앞선의 베라티의 수비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센터백 자원 디알로를 왼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시켰죠. 이런 파리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먹혀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경기 초반 통상적으로 활용하던 왼쪽 밀집 구조를 유지하였고 그로 인해 오른쪽의 레시포드는 자연히 안쪽으로 당겨져서 활용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디알로가 안쪽으로 좁혀서면서 디알로와 킴펜베는 누가 풀백이고 누가 센터백인지 모를 정도로 자주 위치를 바꿔가며 박스 안을 틀어 막았고 바깥쪽 공간은 그로 인해 비워졌음에도 활용되지 못했죠. 완비사카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서 그 바깥 공간을 노릴 수 있었겠지만 경기 초반 유나이티드는 주도권을 파리에게 상당 부분 내어주고 경기에서 끌려갔기에 완비사카가 전진하는 단계까지 공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포지티브 트랜지션 단계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브루노가 트랜지션이 완료되면 아래로 빠지면서 완비사카가 전진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공격 작업이 이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다 보니 네이마르와 베라티를 견제하는 완비사카가 쉽사리 전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서는 브루노와 텔레스, 마샬까지 대부분의 공격 선수들을 왼쪽에 밀집시켜 공격을 꾀했던 만큼 왼쪽에서 성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마샬이었죠. 유나이티드는 공격 초기 단계에서 텔레스를 높이 전진시키고 완비사카의 전진을 자제시키며 마샬이 안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공간에서는 브루노와 카바니를 가까이 붙여 플레이를 보좌했죠. 그러나 마샬은 여기서 어떠한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격에서 턴오버를 양산하면서 유나이티드가 이렇다 할 공격 대응을 갖추지조차 못하게 만들었죠. 결국 유나이티드는 플랜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전반 20분을 전후로 하여 유나이티드는 좌우 밸런스를 바꿔 오른쪽 공격에 상당한 비중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가 레시포드의 근처까지 이동하며 오른쪽을 통한 전진을 도왔고, 전진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완비사카가 전진하며 와이드 포지션을 점하면서 레시포드가 필드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왼쪽의 마르키뉴스와 달리 오른쪽의 킴펜베와 디알로는 파리의 수비진에서 그나마 수월한 상대였고,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가 살아나자 왼쪽에서 텔레스의 전진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텔레스와 마샬이 와이드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텔레스의 킥력이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되기 시작했고, 파리는 오른쪽 측면을 막으면서 왼쪽 와이드 포지션의 텔레스를 견제하기 위해 수비가 좌우로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잠깐 레시포드의 오른쪽 기용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만 하고 넘어가자면, 레시포드는 왼쪽에서 활용될 때 안으로 파고 들어와 오른발로 정확한 슈팅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왼쪽이 가장 위력적인 레시포드의 활용 포지션이지만, 반대로 볼 운반의 측면에서는 왼쪽에서 활용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넓은 공간에서 공을 치고 달리는 플레이에 굉장히 능숙한 선수이지만, 기존 전술처럼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왼쪽에서 기용될 경우 드리블 구사에 있어서 약간의 투박함이 있는 선수입니다. 직선적이고 빠른 스피드를 겸한 드리블러이고, 멈춘 상황에서 멋진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지만, 이따금 자신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공을 뒤로 흘리는 드리블을 보이면서 스텝이 꼬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좁은 공간에서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며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른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레시포드의 경우, 오른쪽 대각선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공을 실수로 흘리게 되면 속도를 유지한 채로 오른발로 그것을 다시 쓰라는 것이 역학상 불가능합니다. 몸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 전방이다 보니 흘린 공이 위치한 곳은 몸의 왼쪽 뒤편이죠. 이것을 잡고 다시 전진하기 위해선 일단 제동을 걸고 진행 방향의 반대로 발을 뒤로 쭉 뻗어서 공을 긁어와야 합니다. 전형적인 스피드 드리블러인 레시포드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좋지 못한 문제이죠. 그런데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기용되며 왼쪽 전방으로 드리블을 구사할 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공을 터치미스로 살짝 흘리게 되더라도 왼쪽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 흐른 공이 위치한 곳은 몸의 오른쪽 뒤편입니다. 오른발을 뻗어 이 위치에서 공을 긁어오는 것은 분명 약간의 밸런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움직임이죠. 그렇다 보니 볼 컨트롤에서 약간의 투박함이 있는 레시포드가 득점원으로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볼 운반책으로 기용될 때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나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이 부근에서 자신의 역할을 매우 충실히 잘 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격의 주도권이 넘어오자마자 유나이티드의 공격은 훨씬 위협적으로 변했고 상당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오른발잡이인 레시포드가 이 위치에서 직접 마무리할 힘은 부족했기에 레시포드가 내어준 공을 중앙의 카반이나 반대편의 마샬이 잘 마무리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회를 여러 차례 잡았던 마샬이 중요한 찬스들을 전부 허공으로 날려버리며 유나이티드는 역전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말았죠. 전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후반 중반까지 흐름을 되찾아온 소샤르 감독의 전술 변화는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이러한 교체 카드의 사용 없이 상대의 가짜 풀백에 대하여 오른쪽 측면 공간을 잡아내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것이었죠. 다만 결과가 투엘 감독의 승리로 끝난 것은 후반 초반 투엘 감독이 이러한 우측면의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진짜 윙백, 바커를 투입하고 백스리 체제로 변환하며 수비의 좌우폭을 늘리는 접근을 통해 유나이티드의 측면을 통한 전진을 봉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반 중반부터 후반전 초반까지 수많은 기회를 날려먹지만 않았어도 잠그는 흐름으로 이어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변화 이후로 더 이상의 전술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던 것이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래도 전술 승부를 놓고 볼 때 양팀의 감독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우측 윙어가 없다는 사실, 가짜 윙어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식해 투엘 감독은 가짜 풀백, 디알로를 내세웠고 여기에 소샤르가 대응하며 브루노를 시프트시키는 방식을 통해 이 가짜 윙어를 진짜 윙어처럼 써먹으며 오른쪽 측면 공간을 활용하자 투엘 감독이 다시 진짜 윙백, 바커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응수하는 1년의 전술 싸움은 서로 간의 자웅을 겨루는 훌륭한 지략 대결이었습니다. 다만 그 승부가 전반전부터 진작 퇴장을 당했어야 할 프레드의 멍청함과
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악만 되었던 마샬의 퀄리티 부족. 프레드가 언제 퇴장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수비 하중이 가중된 해당 포지션에 대한 결단을 빠르게 내리지 못했던 소셜의 우유부단함과 경기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끝내 허무하게 끝이 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소셜의 감독은 분명 전술적인 면에서 이번 경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었지만 팀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과연 하프타임에 프레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마샬의 수비 가담이 문제라면 마샬과 프레드를 함께 교체해버리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니었는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게 했습니다. 결국 유나이티드는 초반부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음에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본선 토너먼트 진출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